나오고 주춤할 때 사셔야 되는. 근데 항상 보면 지금 안 사잖아요. 지금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떨어지면 어디가 더 떨어져요. 지금 남아있는 대출 규제는 저는 전세 대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저는 패턴을 좀 읽는 게 좋다라고 봐요. 패턴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저희가 예측이라는 게 지금 뭐 규제가 나올 거고요. 그럼 좀 안정화됐다가 다시 오르고, 규제가 나오고 안정했다 다시 오르고, 그 규제가 이제 뭐 좀 신박한 규제가 조금씩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규제는 예전 규제의 아류예요. 요번에 나온 규제도 보면 12, 16 대책의 아류거든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보다는 빨리 안정화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거의 한 6개월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2, 16 대책이 조금 비슷해요. 그때 담보대출을 이제 15억 초과를 안 해줬을 때거든요. 근데 대부분 10억 초과만 안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9억에서 15억까지도 LTV가 20%였고요. 9억 이하는 LTV가 그래도 40% 줬어요. 잊어버렸어요. 예, 이거가 대책인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거주 요구 안 하는 거를 빼고 나면 더 강력한 대책이죠. 왜냐하면 15억 이상 되는 주택도 이제는 6억은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6억이 아니라 아예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상승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서울이 0.2에서 0.08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0.43에서 0.29 어저께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감소폭이 예전하고 좀 달라요. 그죠? 예전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장 피해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동남권이잖아요. 그래서 동남권 여기 보시면 0.33에서 0.07로 떨어졌어요. 80% 거의 뭐 폭락을 했거든요. 예, 상승률이 하락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0.82에서 0.37 뭐 한 반 정도 떨어졌어요. 실제로 보시면 서초는 뭐 진짜 0.77에서 0.48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물론 뭐 상승폭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리고 동북권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예, 지금도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점은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예, 예전에는 그래도 크게 흔들림 없이 가고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 이후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제가 볼 때 떨어질 거예요. 노도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규제는 예전 규제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은 6억을 전체를 다 묶어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다 묶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대출로 광범위하게 묶으면 어디가 피해를 보느냐 그러면 수도권 외곽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외곽은 대출을 묶어버리면 못 삽니다. 집을. 몇천 없으면 못 사거든요. 근데 마포에 사는 분이 한 3, 4천 없다고 집을 못 살까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거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어요. 어디선지 가져와요. 부모가 주더라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고가주택일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반대네요. 예, 우리가 요번에도 뭐 어떻게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 같은 걸 보면 6억 이상 대출 받는 비율이 서울이 30%밖에 안 되고 10억 이상 대출 받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럼 지방은 더 낮겠네? 아니에요. 지방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그러니까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렇게 밀려갈수록 훨씬 대출을 많이 받고요. 대출 받는 비중도 커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지 이러는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강남을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포에 살던 분들이나 성동에 살던 분들이 강남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송파에 살다가 뭐 반포로 가든지 그죠?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송파 아파트 한 30억 하잖아요. 그거 팔고 가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크게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포에 오시는 분들도 뭐 우리 강서에서 마포로 가잖아요. 그럼 강서 아파트도 한 12억, 15억 하잖아요. 괜찮은 거. 그거 팔고 20억짜리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10원 한 장 없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몇 억 들고 있거든요. 그거 보태고. 그럼 대출을 얼마 일으키겠습니까? 많이 일으켜도 2, 3억 일으켜요. 물론 저희가 해보면 한 5억 정도까지는 좀 일으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10억씩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예. 그 10억 일으키면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 게 되게 부담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일으켜요. 그래서 6억 대출 규제라는 거는 저는 실거주 요건에 대한 고민만 없으시면 이거는 규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내가 무주택자인데 30억짜리 강남집을 사는데 못 사게 만드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끌이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조심하셔야 될 게 무주택자가 갑자기 강남집을 사잖아요. 100% 세무조사 나와요. 100% 세무조사 나와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특히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좀 잘 번다. 이런데 갑자기 강남 아파트를 샀다. 이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자금이 원천으로 막 들어가고. 사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직장이면 사업체. 사업체까지 들어온다니까. 그럼 사업체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근데 다 신고 잘하고 이러면 좋은데 허점이 있거든요. 털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이게 세금 직장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너무 투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체 털면 이 잘못하면 몇십억도 나와요. 그래서 그 상속 증여할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정산 신고하고 그냥 2, 3억 내고 그냥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 나중에 소득의 원천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아버지 사업체를 털어요. 여기 몇십억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노려요, 사실은. 국세청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되는 거를 해야 되지. 10억 이하 집 사놓으면서 저한테 이제 누가 와가지고, 제가 지방에 3억짜리 아파트를, 지방에 아직도 3억짜리 신축이 있더라고요. 부산인 데 있어요. 다대동 이런 데 있더라고요. 3억짜리 집을 증여를 했는데, 제가 증여세 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겠냐고. 자녀분이 몇 살이냐고. 30이 넘었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건 세무조사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세무조사에서 얼마 뜯어내겠어요, 그죠? 그런 거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20대가 샀다. 이런 건 이제 들어가야죠. 확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들어가면 뭔가 먹을 게 많거든. 왜? 당연히 부모한테 증여를 받았을 건데 증여세 신고 안 돼 있잖아. 일단 그거부터 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원천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버지들이 대부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막 훑어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훑어. 예, 이 훑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하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자꾸 그냥 슬쩍슬쩍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그리고 자제분이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하죠. 근데 미성년자나. 그렇죠. 미성년자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3억 이하는 진짜 건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30대는 3억, 40대는 4억, 50대는 5억 이하까지는 세무조사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원체 집값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사도 크게 그런 게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어쨌든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그 신고하고 좋은 거를 그냥 사주는 게 훨씬 좋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자제분이 이제 좀 소득이 있다. 이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빨리빨리 자제분 소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증여를 그죠? 2천입니까? 3천입니까? 미성년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 이제 5천씩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돌잔치 하면 또 돈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녀분들 결혼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계좌가 막 이렇게 4개가 요즘 나오잖아요. 아버지 계좌, 엄마 계좌. 4계좌? 네, 4계좌, 그 다음에 아내 계좌, 이렇게가 나오는데요. 본인들 계좌는 쓰면 안 돼요. 자제분들 계좌만 해서 거기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여세가 없거든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결혼할 때 부조받고 이러는 거. 그럴 때 막 슬쩍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요번에 김민석 씨도 그랬잖아요. 총리. 애 결혼하는 어쩌고저쩌고 매덕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계속 자녀분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20억짜리 집 넘기는데도 그러니까 가족 간 거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3억 이하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7억까지는 내가 이제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제분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7억 해가지고 사는데 대부분 또 전세 끼고 있고 이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충분히 돈 하나도 없이 정년세를 하나도 안 내고 20억짜리를 물려줄 수 있어요. 또 애가 결혼했다 그러면 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10억이잖아요. 요즘은 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니까 그러니까 7억인데 전세 끼고 있으면 3억이고 이렇게 하면 세금 거의 안 내요. 예, 그렇게 증여를 하는 건 합법적이에요. 예, 그렇게 20억짜리도 증여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든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자제분 소득이 있어야 돼요. 네, 자제분의 어느 정도 좀 좋은 기업에, 대기업에 정말 잘 다니고 계셨다. 한 5년, 10년 된다 이러면 정말 증여 엄청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돈을 안 내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증여세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줄 게 많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세팅을 하셔야 되겠네요. 미리미리 주시면 지금 20억짜리 아파트가 물론 정 안 돼서 그냥 증여세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20억짜리 아파트가 어차피 한 40억은 갈 거거든요. 지금 증여세 아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러면 정말 해답이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국세선 직원하고 술 먹고 그냥 끝냈거든요. 네,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하면 그냥 반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재산이 한 50억 있다. 그럼 한 20억은 세금 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금 낼 돈이 없죠. 50억 자산가 분들이 20억이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보면 현금은 5억 될까 10억 될까 말까잖아요. 일단 세금을 못 내요, 자제분들이. 그래서 뭐 보험하시는 분들도 보면 보험 이제 그런 권유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런 걸로 해서 세금을 많이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증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뭐 이게 좀 불안하긴 하죠. 내 거가 자꾸 자식한테 넘어가면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상속으로 국가에 세금 뺏기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잘하겠죠. 받으면. 예, 잘 하도록 하고 90대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자제분도 60대 후반인데 그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써야죠. 30, 40대 때 물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물려주더라도 진짜 집으로 물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돈 주면 다 씁니다. 저도 예전에 뭐 적금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요. 적금을 제대로 유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100만 원씩 적금 들어도 어느 순간인가 깨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은 절대로 팔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워져가지고 집을 팔았다. 이건 끝까지 간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집이란 거는 에셋 파킹 차원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소위 해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 자제분한테. 근데 뭐 이렇게 생활비 주고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거는 자식들 버리는 거고요. 생활비 주면 그 뭐 진짜 자식들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직도 생활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요. 애들 정말 버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한 번씩 팍 줄 때 그냥 집을 해준다든지, 그죠? 뭐 이런 거는 남거든요, 계속. 그런 거는 자제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되니까. 근데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계속 뭐 애를 낳았기 때문에 뭐 입주해가지고 애 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내가 가서 봐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러고 왜 신경을 써요.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러면서 계속 돈을 지원해주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좀 그 사설이 길었는데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어쨌든 패턴을 보고 저는 좀 하시는 게 좋다. 학습 효과 같은 게 이제는 많이 있다. 그래서 패턴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패턴을 우리가 유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규제가 나오고 안정화되고 또 오르고 이게 계속 갈 거다. 그죠?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아요? 나오고 주춤할 때. 그렇죠. 나오고 주춤할 때 사셔야 되는. 근데 항상 보면 지금 안 사잖아요. 지금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떨어지면 어디가 더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자꾸. 예, 그러니까 주춤할 때 사시라. 그게 또 하나의 패턴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죠? 2019년 12월 16일 날 대책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았어요? 뭐 초에 2020년 초에 사셨더라면 제일 좋았죠. 그때는 그죠? 별로 분위기도 안 좋았고 3월부터 꿈틀거렸을 거예요. 5월부터 확 올랐거든요. 네. 가격이. 예, 6개월 지나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사람들이 추격 매수해가지고 막 샀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출 규제는 저는 전세 대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미 6억 이상 안 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3억으로 낮추지는 않겠죠. 저 좀 낮출까 싶어 겁이 나긴 해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대출 규제는 이제 전세 대출인데 이걸 아마 그 DSR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건데 옛날부터 넣으려고 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전세 대출도 넣겠죠. 예, 전세 대출 넣으면 이제 조금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 아니고는 계속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를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상반기는 괜찮고 하반기는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는 대출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대 마진이 대부분의 그 은행 수익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예대 마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열심히 영업하고 연말에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거래도 좀 줄어들 거고 당연히. 그래서 근데 뭐 내가 집을 사는데 좀 외곽 지역을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사도 괜찮을 거고 그죠. 근데 난 좀 주거 선호 지역을 살 때는 오히려 1, 2월 달 같은데 그죠? 사시는 것도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죠? 물건도 괜찮은 걸 잡을 수 있는 그 시점을 잘 노려가지고 패턴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